이런 이야기 듣기 전에 일단 총평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평은 검찰이 항소해야 됩니다. 양형이 너무 가벼워요. 가볍다. 예, 왜냐면은 4개월이? 그렇죠. 예. 아니 왜냐면 이게 일반 어떤 개인의 민형사상의 운명을 가르는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도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해가지고 지금 기소된 거잖아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죠. 그런데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거짓말을 그 청문회장에서만 한 번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만 2년 넘게 이 거짓말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를 그동안 크게 어지럽혔잖아요. 그런 그러네요. 그 죄과에 비하면은 이 징역 4개월이라고 하는 양형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네요. 그 진술 때문에 조작 기소 사실은 국정조사도 이루어졌고 특검도 하고 거기에 쓰인 시간과 비용과 우리의 그 엄청난 정신 에너지 소비와 이것을 생각한다면은 징역 4개월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뭘까요? 왜 4대 3이었단 말이에요, 배심원은? 네.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국민참여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 배심원들도 다 뉴스 보고 뭐 신문 보고 TV 봅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정치적 정견에 따라서 선입견이 생겨서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배심원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배제 절차를 통해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는 배심원 후보를 걸러낸다고 해도 속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으면 사실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있었고 이 사건은 사실은 검찰이 국민참여재판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에 꾸준히 의견 개진을 해왔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좀 염려가 있었는데 이화영 측에서 요구했던 거죠. 그렇죠.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하게 원했고 그래서 어쨌든 4대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워낙에 근소하다 보니 민주당에서는 3명이 그래도 무죄라고 했는데 항소심 가봐야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어요. 배심원들이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했는지 의문이다면서 4명의 법리를.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요. 배심원들의 평의 또 의견이 재판부를 기속하지 않아요. 권고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배심원들이 내린 결론이 사실관계를 심하게 오인했거나 또는 법리를 오해했거나 그렇다고 판단이 들면 재판부가 언제든지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왕왕 있잖아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러니까 즉 배심원이 유죄를 했더라도 그렇죠. 권고하더라도 법원이 볼 때 판사님이 보실 때 이거는 법리를 잘못 본 거고 피고인한테 좀 유리하게 가야 된다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서 나는 무죄를 선고하겠다 또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나오고 국민참여재판에서 그게 뉴스에 나오죠. 그런 경우가 되면. 그리고 이번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그 같이 기소된 혐의 중에 직권남용이 있었어요. 예, 그 예. 부분을 배심원들은 공소기각할 건 아니라고 봤지만 재판부는 결국 공소기각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 배심원의 결론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꾸 4대 3 이야기하는 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건 배심원들도 다수가 위증이 맞다고 봤고 재판부도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다는 걸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한 가지는요. 이런 판단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3번째입니다. 왜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연어술 파티 주장을 본인의 대북 송금 사건 1심 때부터 쭉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2심 들어와서부터는 판결문에 이 연어술 파티 주장을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뭐 연어술 파티 진술 세미나 등이 있어서 그 진술에 인위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왜 그런지 쭉 나와요. 그게 언론에 제공된 익명화된 판결문 기준으로는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판결문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 디테일의 제왕이라니까요. 나중에 한번 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네. 자, 본인의 대북 송금 2심에서 그 판결 나왔죠.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똑같이 확정됐죠. 토요일 새벽에 나온 국민참여재판 판결까지 이번이 3번째예요.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왜 유죄로 받는지 그 근거는 뭐였어요? 이거를 쭉 네. 설명을 해드리면 자, 어제 혹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저 안 나요. 그건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이 구속이 돼서 검찰청에 계속 이제 소환이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검사가 술을 따라주고 뭐 밖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고 이랬으면요.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에 관해서 장소, 시점, 상황, 행동 이런 것들에 관한 진술이 계속 바뀌면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예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연어술 파티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에 관해서 그 날짜가 수도 없이 많이 바뀌어왔어요.
이 주장을 맨 처음 할 때는 이전 부지사 측에서 날짜가 2023년 6월 28일, 6월 30일 또는 7월 3일 이 셋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에 교도소 출정 기록지를 즉각적으로 제시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정 기록상 김성태, 이화영 이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동시에 검찰청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입퇴전 기록상 안 맞는다. 굉장히 유력한 근거죠. 왜냐하면 교도관들이 그 출정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야 될 만한 아무런 요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내요. 그래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예상되는 날짜가 이러이러하다면서 27개의 날짜를 투망식으로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었고 27개를. 27개요. 그 중에 하나 걸려라.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보도자료를 실제로 보고 카운팅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대단하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주장이 바뀐 끝에 이 2024년 10월 2일에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 나가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시점을 뭐라고 답을 했냐면 6월 18일 아니면 6월 30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청문회에서 한 워딩 중에 박상용 검사가 그럼 이제 다 됐다. 뭐 우리끼리 파티라도 하자. 그렇게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즉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북송금 관여에 대한 진술을 하니까 이러면 이제 다 메이드 됐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라는 의미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청문회가 있었던 시점이 10월 2일하고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항소심은요. 같은 해 10월 31일, 그러니까 그 달 31일에 변론 종결이 돼요. 그리고 그 변론 종결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시점은 놀랍게도 5월 29일이에요. 날짜 또 바뀌어요. 또 바뀌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문제를 뭐 법무부가 감찰을 한답시고 자체 조사를 하고 최근에 뭐 국정조사도 있고 했잖아요.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날짜는 또 달라져요. 그게 언제냐면 2023년 5월 17일이에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아니 그러면은 왜 여태까지는 다른 날짜들을 얘기했냐라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답변이 압권입니다. 내가 5.18 전날 술을 먹은 것이 굉장히 거리끼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 말을 못했다. 아, 분리하면 5.18로.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무려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중형을 받은 피고인은요. 2심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지막에 날짜를 여러 번 바꿔서 5월 29일이라고 특정까지 해놓고 5월 17일인데 사실은 5.18 전야라서 내가 그걸 말을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5.18 전야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상황까지 더 부과되어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날짜를 도저히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없이 많이 시점이 바뀐 진술은 그 자체로 그냥 거짓말인 겁니다. 자, 제 말을 들으시면 우리 시청자들께서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가 계셨어도 이런 내용이 쭉 자료로 나왔다면은 이건 거짓말이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날짜도 바뀌었지만 마셨는지 아닌지도 계속 바뀌었죠. 그것도 있고 장소도 바뀌었죠. 장소도 바뀌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화영 변호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제가 며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어제가 6월 21일이었죠. 저는 이제 송 변호사가 유독 뛰어나신 거고 저는 잘 기억 못해요. 어제 며칠이었지? 이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몇 해 전이래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초여름 같기도 하고 약간 더워서 내가 더웠던 것 같기도. 그러면 5월 말, 6월 초, 7월 초 헷갈릴 수 있는 거 이해 가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동료 재소자가 나와서 술 먹고 왔다. 술 얻어먹었다고 자랑하더라라는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도 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 동료 재소자의 진술은 전문 증거에 전문 진술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는 사실 뭐 증거 능력이 쉽게 날아갈 증거였군요. 들었다라는 거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원래 1심에서도 그 주장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말에 재판부에 비망록이라고 하는 걸 제출했어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팔로우업해서 매 공판기일마다 보도를 했던 매체는 오마이뉴스입니다. 뭐너? 예, 그래서 진짜 오마이. 예,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던 내용을 쭉 따라가 보는 것도 의외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비망록을 법원에 이미 제출을 1심 단계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구치소 안에서 꾸준히 기록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면은 기록을 못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시점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장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본인의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앞서 이제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이걸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흰 종이컵에 뭐가 액체가 따라져 있었는데 코를 가까이 대보니까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기도 해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거짓말 탐지기는 쉽게 말해서 정말로 강심장인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그 이상 반응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혹은 정말 리플리 증후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기 거짓말 자기가 믿고 때마다 말이 바뀌었는데 지난번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본인은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한 시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연어술 파티에 관한 거짓말을 거의 2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2년간의 거짓말을 상당히 후반부에 와서 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말한 내용을 믿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은 지지해주고 있는. 이게 어떤 특별한 생리적 반응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장소도 여러 번 바뀌었죠. 예를 들면은 그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뭐 연어도 먹고 뭐도 먹고 했다라고 하더니 신술이 바뀌어서 영상 녹화실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바로 그 영상 녹화실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큰 통으로 된 유리창이 있어서 교도관들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없었다. 이런 내용들까지 다 그 진술이 바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통상적인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송 변호사님 유독 반가워하시네. 많은 분들이 반갑다. 처음 나는 거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설 변호 조장미남.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주제는 예. 설 전 변호사가 가장 임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많이 하셨어요. 또 새로운 시각 필요해요. 이미 많이 하셨어요. 5월 17일부터.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범 없는 꼴에 여우가 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 얘기는 거잖아요. 그래, 연어술 파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소기각 나오고 무죄도 나오지 않았느냐. 검찰에 무리한 기소가 입증된 거나 다름없다. 그러면은 기준을 똑같이 가져가야죠. 네. 그 연어술 파티 위증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반성하고 사죄해야 맞는데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일부 무죄 나온 부분은 그렇게 부각시키고 유죄 나오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무죄라는 아주 이상한 정신승리를 하던데 그거는 본인들이 그동안 벌려놓은 거짓말 잔치판을 수습하지 않겠다. 그리고 핵심을 호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 핵심은 연어술 파티에 있는 거예요. 조작 기소였는지 여부에 대한 국정조사였는데 그 핵심 내용이 그 트리거가 된 사건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였던 거고. 맞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사회적 관심도나 중요성에 비해 중요성으로 보면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부분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연어술 파티가 있었는지 여부 때문에 이 많은 사회적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건데 그게 거짓말로 일단 1심에서 나와 버렸으니 참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전혀 민망해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그제군요. 예. 이건태 의원, 뭐 서영교 의원, 이용우 의원 이분들을 판넬 들고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국회 소통관에서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임을 질 생각이 없고 사법개혁해야 된대요. 오히려 그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가까워서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사실은 공소취소로 갈 수 있는 그 사실관계의 중요한 연결고리는 이미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좀 그 똑같은 걸 어디서 느꼈냐면 공소 취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사다리 중 하나가 그 방영천 부회장의 증언이었잖아요. 난 이화영을 봤습니다. 네. 근데 사정없이 너 위증하고 고소하는 걸 보고서는 그러니까요. 와. 그렇게 고소한 거에 대해서 무고죄를 우리가 고소를 못하죠, 또? 그게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것일 거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고. 생각보다 그리고 그 무고 자체의 구성 요건 맞추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영철 부회장의 진술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요. 당시에 그 제2회 아태 국제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필리핀 그 마닐라에 있는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는데 그 방영철 부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게 정황과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 쌍방울 임직원들은 그 콘레드 호텔에서 다 같이 잘 수도 없고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오카다 호텔이라고 있어요. 둘 다 이제 마닐라 베이 가까운 데 있는 좋은 호텔들인데 그렇다고 어떻게 하시지?
저는 이걸 좀 연구를 했어요. 아니, 이게 구글 맵 보면서 보셨구나. 네. 왜냐면은 이게 대단하시다.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되지 않아요? 연구를 했는데. 그렇구나. 아무튼 그래서 오카다 호텔에서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오남이 거기로 왔고 본인이 김성태 회장 방까지 안내를 해줬고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만 한 게 아니고 애초에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그다음에 리오남은 원래 자기 여권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분이 대남 공작원이잖아요. 영화 공작에서 이성미 씨가 맡은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중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권이 10개가 넘는다라는 설도 있고, 알려진 휴대전화만도 번호가 7개가 된다. 그러니까 리오남도 본명이 아닐 수 있다. 이야기, 리철운 등등 여러 가지 가명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UN 대북 제재 이름도 올라 있고, 미국의 대북 제재에도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은 어디에 수금을 하러 갈 때 자기 여권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게다가 그 수금은 본인이 착복하려고 한 수금이었잖아요. 그렇죠. 개인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 하려고 한 거였단 말이에요. 마닐라에서 받은 걸. 그걸 본인 이름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죠. 인마이 포켓 하러 가는데,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술은 일관성과 그다음에 정황상 들어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지금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유죄 나온 부분이 이후에 특검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그리고 박상용 징계까지요. 법무부에 무슨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긴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잖아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조직을 두고 공소취소 특공대 라고도 부르던데, 이 위원회에서 적어도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잖아요. 그거 작성한 사람들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나중에 처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론장에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손 빌리는 거, 그 손 빌려주면은 이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에 부역하는 행위가 되고, 그게 단순히 부역이라고 하는 정치적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어떤 죄로 처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변호사들이 공론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검찰 미래위원회가 이상한 보고서 만들어서 공소 취소의 빌미로 제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판결이 저는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의가 크다. 그 박상현 검사의 징계하고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사실 그때도 결국은 연호수 파티가 빠져버렸지만요. 예. 어떻게 보면 다시 맞네요. 그렇죠. 예, 일치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22장의 징계 청구서에 연어 술 파티에 술자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그게 왜 그랬는지 이제 이 판결을 보면 더 확실해졌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판결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이해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렇게 다급했는가.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하루 전날이잖아요. 그날 국무회의에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배석시켜놓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하면 대다수의 국민은 그걸 듣고 저거는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거 전날인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중도보수층, 중도층이 대거 본투표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런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발언을 해야 했을까? 저는 이 대통령이 우리 변호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격언을 떠올리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법은 변호사가 더 잘 알지만 사건 자체는 당사자가 더 잘 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의뢰인이 더 잘 안다라고 우리가 변호사의 기초적인 소양을 교육받을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넘겨짓지 말고 항상 의뢰인한테 물어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피고인으로서. 게다가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해요. 법도 잘 알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런 이 대통령이 선거 전날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해야 됐을 정도면 6월 3일에 선거인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8일부터 이 국민참여재판이 열흘간 열리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면 결론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대통령은. 혹시라도 이게 무죄 나오면 나 공소취소 빌드업이 끊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의 제1번 목적이 승리의 목적이 공소 취소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였을 수 있는데 선거 이후에 공소 취소로 가는 중요한 빌드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심 굉장히 다급했던 것 아니냐. 이제 와서 보니 이해가 간다. 이제 와서 보니 이해가 것이죠. 간다라는 말씀이신데, 의뢰인의 말을 몇 % 정도 믿으세요,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 믿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계속 더 두드려보고 합니다. 예. 싹 튑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T의 특징이에요. 아니, 공감 중 네. 공감보다 검증이 우선이에요. 네, 이러고 있죠. 네. 공소 취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 이제 한동훈 의원이죠. 한동훈 전 대표, 현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진행하면 이건 탄핵 진행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후원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런데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지만 네. 그때마다 민주당이 200석이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물론 대단히 우리 역사상 불행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그 질문 전에 그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탄핵 사유라는 말에는 동의하세요? 네. 이유가 탄핵 사유가 예. 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것. 이것부터가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은 용인되지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낸 그 특검법을 보면은 명백하게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라는 게 그 법에 써 있다시피 합니다. 왜? 민주당 스스로 헌법 84조를 본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이미 기소되어 있던 사건 재판도 안 받는다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재판이 안 열리는데 공소 유지를 뭘 해요? 공소 유지는 이 대통령 임기 내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검법에 보면 공소 유지에 관한 권한을 굳이 정규 검찰로부터 뺏어서 특검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특검 정규 검찰이 그거 10월 내에 응하지 않으면은 권한이 자동으로 특검에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괄호 열고 자기들도 공소 취소 4글자를 쓰기엔 부담스러웠는지 공소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 그리고 그것만 넣긴 뭐 했는지 과거 민주당 정권의 통계 조작 이런 것까지 몇 개의 사건을 끼워놨어요. 그래서 특수한 일부의 사건들에 대해서만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게 줘서 특검에게 줘서 재판을 없앨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것 자체가 평등권 침해인데 그 법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예요? 이 대통령 본인이에요. 자기가 자기 재판 없앨 수 있게 하는 법을 공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검을 누가 임명합니까? 특검 후보를 국회가 어떻게 추천하든 간에 복수의 후보가 대통령에게 올라가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그러면 자기 재판 없앨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법원이 이제는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네모 유덱스 인 카우자 수아라고. 라틴어로 된 법원인데. 뭐, 맞다고 저는 모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송 교수님. 아니, 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 수도권 대단하죠. 보수정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크게 뒤에 배너에 써가지고 기자회견에서 또 우리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법의 대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조리 파괴하는 행위예요. 당연히 이건 권력분립 위반, 국민주권주의 위반, 뭐 평등권 침해 이런 것 등등으로 헌법 위반이 중대합니다. 중대하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되죠. 계엄급 탄핵 사유라고 하는 얘기가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탄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대를 너무 적은데. 네,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역사상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은 200석에 훨씬 못 미쳤어요. 120석대였는데도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설득했죠. 네, 새누리당이 그때 최소 66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했던 걸로 다 표분석이 됐었죠. 그런 걸 보면은 그건 결국은 너무나 민심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 대통령의 재판 없애기가 정말로 강행이 되면 우리 국민들 가만히 계실까요? 더더군다나 이 연어술 파티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하는 법원의 결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건 국민참여재판을 열흘 동안이나 하면서 이게 아마 우리 사법사상 최장기간의 국민참여재판일 거예요. 배심원들과 그리고 재판부가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언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의문점 있으면 질문도 해가고 하면서 낸 결론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심에서 쉽사리 1심의 결론을 뒤집지 말라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요. 이건 판단 끝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데도 만약에 재판 없애기를 한다. 다 거리로 나올 거예요. 촛불 집회 시즌3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되면 저도 나갈걸요? 네, 저도 나가서 아마 연단에 올라가서 뭐라도 얘기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지금 3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 대다수는 기초적인 정의관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이 대통령 입장에선 중요한데 이 지지율이 지금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를 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예. 50% 아래로 내려왔죠. 46.7%로 네. 지난주보다도 4% 가까이 떨어졌는데 네. 상당히 불안하시겠어요. 그 동력으로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까지 좀 추진하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억지를 부리면 그 반작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 모든 정치 행위에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치를 분석할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금과 억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무리수를 둘 때는 그 작용을 위한 힘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 힘이 강한 만큼 반작용도 셉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 취소는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접어야 됩니다. 만약 이거 접지 않으면요,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대통령의 말년이 크게 불행해질 겁니다. 차라리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재판을 없애려고 들었을 때가 더 불행해질 겁니다. 그분들 뭐죠? 아까 좀 미래 무슨 위원회?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인가? 긴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절대 이 대통령 돕는 조직 아닙니다. 정말 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위해가 되는 조직일 수 있다라는 송영 변호사 일갈이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힘의원들과 한동훈 의원 등의 발의를 거쳐서 올라갔는데요. 이 법안 도입 검토할 만한지 그리고 과연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전투표 폐지를 이제는 우리 사회가 매우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전부터 저는 부정선거론과는 좀 다른 결에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현역과 신인, 현역과 원외 간의 선거운동의 기획윤등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전투표를 본투표일보다 5일 앞서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이전에 선거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들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냥 명함 정도 돌리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저기 현수막도 못 붙이고 사실은 뭐 벽보도 붙고 본격적으로 뭐 유세차도 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은 본인을 알릴 기회가 생기는데 현역들은 평소에 지역구에 큰 간판으로 국회의원 사무실 걸어놓고 평소에도 통상적인 의정활동이란 명목으로 의정보고서도 자유롭게 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러면은 선거운동 기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이게 현역과 원외, 현역과 신인 간의 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안 생깁니다. 불평등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나라 법정 선거운동 기간 1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전투표를 본투표 5일 전부터 하면요. 반토막 나죠.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이 8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전투표의 본투표화 경향이 점점 가속화돼서 2024년 총선 때는요. 투표를 한 유권자 100명 중에 47명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45명이 사전투표를 했어요. 그 정도로 준 본투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이게 현역 프리미엄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런 부분을 시정하려면은 저는 사전투표가 없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우리 사회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선관위 사태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사전투표 제도가 사회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고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 고향에 막 고향이 김해인데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2000명 서명 받아가지고 캠퍼스 안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하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니까 참정권 보장 면에서 순기능도 있는 건 맞지만 이 정도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으로 약해지고 그게 부정선거론의 어떤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이랬을 때는 비용이 더 큰지 편익이 더 큰지 진지하게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투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훨씬 중요한 건 얘기죠. 네. 그리고 선거제도가 단순할수록 국민의 신뢰를 받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이제는 됐고 이번에 그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등 25명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 법안을 계기로 좀 활발하게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한 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보완하는 걸로 이제